하지만 기본적으로 홈트레이닝은 헬스장처럼 기구가 다양하지 않고 긴장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홈트레이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적으로 홈짐을 꾸리지 않는 이상 홈트레이닝은 철봉 운동을 비롯한 맨몸 운동이 위주가 되는데, 맨몸 운동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운동이라거나 맨몸 운동만으론 근육 성장의 한계가 빨리 온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는 딥스나 턱걸이와 같은 운동은 한계조차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흉근은 평소에는 크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고 등 근육 역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상체 정도를 똑바로 세우는 기능 정도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푸시업은 같은 가슴 운동인 딥스와는 달리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하체를 통해 자신의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보자의 경우 처음부터 본인의 몸무게를 컨트롤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자유롭게 무게 조절이 가능한 웨이트 운동이 초보자에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맨몸 운동을 통해서 어디까지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근육 성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과부하의 원리이다. 우리는 웨이트 운동을 하면 근섬유의 일상적인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주게 되는데, 신체는 그러한 자극에 계속해서 노출될수록 그 자극에 적응을 하게 된다. 이른바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운동을 하며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 신체는 평소보다 더 강한 상태로 회복이 되고 근육은 더 크고 강해지게 된다. 맨몸 운동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웨이트 운동이지만 본인의 체중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맨몸 운동의 과부하는 반복 횟수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점진적 과부하라는 것은 단순히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 스포츠 의학대학에서 발표한 저항훈련 진행 모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점진적 과부하를 일으키는 5가지 방법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운동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것, 셋째는 운동의 반복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넷째는 휴식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4가지를 통해 운동 볼륨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점진적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톰 맥코믹 스포츠 과학 코치에 따르면 이 운동 볼륨이 많을수록 근육은 더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점진적 과부하라는 것은 세트 수와 반복 횟수, 강도 등을 변경하여 유연하게 본인의 운동 프로그램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맨몸 운동을 통한 점진적 과부하 방법은 일반적으로 운동의 속도와 휴식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숀 필드 박사의 근육 성장에 있어서 고반복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살펴보면, 세트당 25에서 35회의 반복 횟수를 수행하는 그룹과 전통적인 근비대 프로그램인 8에서 12회 횟수로 수행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7가지의 운동을 각각 3세트씩 수행한 결과를 비교했을 때, 근육의 강도의 차이에서는 B그룹이 더 크게 증가했지만 근육의 부피는 두 그룹 모두 증가했으며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복 횟수를 늘리는 과부하 역시 꽤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비대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맨몸 운동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몸은 어디까지일까? 상체를 예로 들어 근비대 프로그램과 똑같이 주 3회 빈도로 딥스와 턱걸이를 각각 8세트씩 주당 총 24세트를 수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앞서 살펴봤듯이 초보자의 경우는 12회 횟수로 딥스와 턱걸이를 8세트씩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운동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도 전통적인 근비대 횟수로 각각 8세트씩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미 기본적인 근육의 윤곽이 잡혀있는 정도를 넘어서 남들이 볼 때도 멋진 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상태일 것이다. 게다가 이 정도의 수행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횟수와 세트 수를 좀 더 추가함으로써 운동 볼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 상태는 이미 본인도 만족할 만한 몸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맨몸 운동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깝지 않은 데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몸 운동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근성장의 한계에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근비대를 목표로 하는 경우 맨몸 운동을 벗어나 웨이트를 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 앞서 살펴봤듯이 운동 볼륨이란 강도와 횟수, 세트 수의 변화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각의 부분에서는 과부하를 일으키는 최소한의 인계값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운동 볼륨이라 하더라도 1.5kg의 핑크 덤벨 1000번을 들어 1500kg의 운동 볼륨을 소화하는 것과 50kg의 바벨로 30회를 들어 1500kg의 운동 볼륨을 소화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왜냐하면 각각의 부분에서는 모두 근비대의 효과적인 최소한의 인계값이 존재하며 그 부분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육에 과부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피로도를 축적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맨몸 운동을 통해 근비대에서 전통적으로 권장되는 세트 수와 횟수를 넘기는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됐다면 굳이 맨몸 운동을 통해 근비대를 이룰 필요는 없다. 또한 근육이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반복 트레이닝보다는 중량을 높이는 방식의 과부하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숀 필드 박사의 연구를 다시 보면 저중량과 고중량 그룹 모두 근육의 부피는 비슷하게 증가했지만 근육의 강도 측면에서는 고중량 그룹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슴 근육이라 부르는 대흉근은 전신 근육 중 속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근육이기 때문이다. 근섬유는 크게 보아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지구력성 운동에 적합한 지근섬유와 둘째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적합한 속근섬유이다. 대흉근은 속근의 비중이 높아 힘의 생산량이 다른 근육에 비해 월등한 편이지만 지근에 비해 피로가 빠르게 축적되기 때문에 고중량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물론 맨몸 운동 역시 자세의 변화를 통해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강도의 증가를 목적으로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맨몸 운동의 응용 동작들은 오히려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금비대 자체에 목적을 두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횟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운동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다. 세트당 횟수가 고반복이 될수록 운동의 집중력이 떨어져 자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댄존 코치의 조언처럼 전신을 이용한 운동일수록 반복 횟수를 줄여서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 역치에 도달했다면 중량을 높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결국 본인의 맨몸 운동 수행 능력이 높아져 횟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운동 시간이 많이 길어지게 된다면 금비대가 근본적 목적인 이상 맨몸 운동을 지속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운동의 방식은 그 목적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목적이 어떠하든지 댄존 코치의 말처럼 운동을 질적으로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부르는 근력 운동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프리웨이트, 둘째는 맨몸 운동, 그리고 마지막이 머신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근력 운동을 다시 세분화해서 각각의 대표 운동을 꼽아보자면 프리웨이트에는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맨몸 운동에는 푸시업, 턱걸이, 딥스, 머신 운동에는 레그프레스와 머신프레스, 스미스 머신 스쿼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을 양분화해서 어떤 운동이 더 우위에 있는지 서로 대립시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머신 운동이 프리웨이트에 비해 더 나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흑백 논리식으로 단순히 머신 운동이 프리웨이트보다 나쁘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프리웨이트 옹호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각각의 운동은 모두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떤 운동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 이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케플러가 고안한 행성운동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 개선되었고 400년 동안이나 확립되어 있던 완벽한 이론으로 생각되었던 뉴턴의 중력 법칙 역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완벽한 이론이 아닌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대체한다고 해서 뉴턴이 틀린 것이 아니고 뉴턴이 옳았다고 해서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각각의 적용 가능성이 다를 뿐이지 그 이론들의 진리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프리웨이트 운동이 머신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프리웨이트보다 머신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적용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어떤 운동이 더 완벽하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운동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편하게 모든 운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투자가이자 강연자인 롤프 도벨리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이분법적 구조로 어떤 운동의 좋고 나쁨을 평가해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시킵니다. 결국에 스스로 다양한 운동 방법을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운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운동, 한 가지 루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운동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운동입니다. 머신 운동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알아보자면 먼저 머신 운동이 고정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프리웨이트보다 더 나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가동 범위로 따진다면 바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 역시 제약이 많습니다. 바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는 개인의 팔의 길이나 가슴 근육의 사이즈에 따라 가동 범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가동 범위는 가슴 근육을 자극하는 데 적합한 범위는 아닙니다. 또한 손이 바벨에 고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컨버전트 프레스 머신처럼 가슴 근육을 수축하는 순간에 양손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수축 범위가 제한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가슴 근육의 중앙부까지 제대로 자극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 범위 측면으로만 비교하자면 오히려 바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는 컨버전트 프레스 머신보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만 본다면 덤벨이 프리웨이트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덤벨 프레스는 바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에 비해 중량이 낮아지고 운동 경력이 낮을수록 부상 위험도 더 높습니다. 또한 덤벨 프레스 역시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가동 범위가 작아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지만 벤치프레스나 스쿼트 같은 운동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운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프리웨이트 운동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오히려 고립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에 어떤 운동이 제일 완벽한 운동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다면체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는 반면에 다른 면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해서 어떤 방법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리웨이트 운동이 머신 운동에 비해 더 많은 근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프리웨이트 운동은 고정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바벨이나 덤벨을 이용해 근육을 수축시킬 때 덤벨과 바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때 벤치프레스의 경우 머신보다 더 많은 삼각근 근육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삼두근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NCBI에 등재된 벤치프레스와 스미스 머신의 근육 활성화 비교 논문을 살펴보면 벤치프레스가 스미스 머신보다 더 많은 삼각근이 활성화됐고 강도 측면에서도 더 큰 근육 활성화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쿼트와 레그프레스에 비교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또한 근비대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점은 바로 자극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프리웨이트보다 고정된 자세로 한 부위를 격리해서 집중적으로 타깃할 수 있는 머신 운동이 더 정확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스포츠의학대학의 저항훈련 진행 모델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머신 운동은 몸을 안정화시키고 가동 범위를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강도로 비교했을 때 머신 운동이 프리웨이트보다 근신경의 활성화가 더 적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머신 운동은 근비대와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는 루틴에서도 장점으로 적용됩니다. 근비대와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섞어서 운동할 때 우선적으로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때 부족한 운동 볼륨을 보충하기 위해 근비대 운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근비대 운동과는 달리 평소보다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근력과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프리웨이트 운동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면 평소보다 더 높은 피로도로 인해 바벨이나 덤벨의 균형감을 잃을 위험성이 높고 중량에 눌릴 수 있는 부상 위험성이 평소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머신 운동으로 대체하여 몸을 안정화시키고 선택 부위의 근육에 집중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한 중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족한 운동 볼륨을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굳이 스트렝스 프로그램이 아니라 근비대 운동만을 수행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웨이트 운동을 먼저 수행하고 보조 운동으로 머신 운동을 사용하는 순서대로 운동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소한백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스미스 머신 스쿼트가 프리웨이트 스쿼트에 비해 8RM 횟수에서 14에서 23kg의 더 많은 무게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요 근육과 보조 근육이 바벨과 덤벨을 이용할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신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머신의 중량과 프리웨이트의 중량을 같은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머신 운동이 더 높은 중량으로 운동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단정짓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논문의 결과는 머신 운동이 프리웨이트에 비해서 운동 범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수행하기 위한 보조 근육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자세에서 해당 부위를 타겟할 수 있다는 측면의 장점으로 봐야 하지 단순히 더 많은 중량을 들 수 있기 때문에 프리웨이트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머신 운동을 초보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머신은 프리웨이트 운동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쉽게 배울 수 있고 좀 더 소동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추천됩니다. 물론 위 얘기도 맞는 말이지만 초보자에게만 적합한 운동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대학에서 발표한 저항운동 진행 모델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초보자나 중급자의 경우 프리웨이트와 머신을 모두 포함시켜 운동하는 것을 권장하며 운동 경력자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머신을 이용해 고강도의 중량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보디빌더들 역시 운동을 수행할 때 프리웨이트를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운동 수행에서는 머신을 주로 사용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머신과 프리웨이트의 운동은 중점과 선호의 문제지 운동 종류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프리웨이트와 머신 운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좋고 나쁨을 설명하기에는 각각의 운동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프리웨이트가 머신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머신이 프리웨이트보다 더 적합한 운동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프리웨이트가 머신보다 좋기 때문에 머신 운동이 나쁘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프리웨이트와 머신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여 운동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보다 나은 운동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